그런데 오늘 상당히 네. 중요한 속보가 방금 변호사님 오시는 길에 막 전해졌습니다. 헌재에서 평의를 했는데 그동안은 기각하고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던 증인을 추가적으로 채택해서 신문을 하고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한독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동안은 이런 증인 채택을 헌재가 기각하고 거부해 왔잖아요. 일단 이 같은 헌재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존의 헌법재판소, 특히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은 무슨 논리를 세울 생각도 없죠. 그냥 뭐든지 내 마음대로 원님 재판하듯이 그냥 이게 독재 정치나 다름없는 네, 독재 네.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논리적인 근거, 증인들의 진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재판 진행을 보면. 그런데 뭘 조금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내부에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지금 이대로는 종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그게 꽤 다수가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 들어볼 것도 필요도 없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면 저는 이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절대 기일을 한 번 더 잡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게다가 그 홍장원에 대한 증인 채택 이걸 저는 좀 크게 보는데 홍장원이 저번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홍장원의 진술이 그 누구를 어떤 정치인 체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그게 일파만파되면서 탄핵소추까지 막 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태원 국정원장의 증언도 그렇고 홍장원의 증언을 이걸 다 믿을 수 있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헌법재판관들도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결정적인 증인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번 홍장원의 증인 신문 이후에 아쉬움을 토로했던 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흔들리는 게 계속 보였는데 30분밖에 증인신문 시간을 안 주니까 말을 빙빙 돌리고 하면서 시간을 끌더라.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본인의 SNS에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재 입장에서 특히 문영배 같은 좌파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홍장원을 한 번 더 불러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국민들 사이에서 드러날 판을 깔아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헌재 너무 불공정하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헌재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고 조태용 국정원장 등의 진술 등으로 여러 가지 메모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또 이 원영석 변호사님 분석처럼 만약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그냥 우리 빨리 결론 내자는데 동의했으면 문영배가 이걸 추가적으로 잡아줄 리는 없었겠죠. 그렇죠. 문영배는 지금 헌재 재판 과정 중에서도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짜증을 내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자리 뜨고 일어나고 막 그런 추태까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문영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그냥 우리 법 판사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좌파 판사고 그냥 마음속에 본인의 판결문 정해놨어요. 그럼요. 그건 나무 짝대기를 꼽아자도 탄핵하자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듣기 싫고 이 시간만 빨리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분명히 공정한 재판을 하고자 하는 내부의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솔직히 이야기라면 홍장원 이야기가 말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이번에 조태용 원장이 진술한 것도 그런데 메모의 버전이 4개다? 아니 자기가 확인한 게 4개라는 거고 확인 안 한 게 몇 개나 더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제 추측으로는 더 많은 메모가 있고 그 메모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고 저 상황에서는 저 메모 쓰고 뭐 이런 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모라는 게 내가 전화를 받고 있어가지고 급작하게 이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니까 메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공관건처 공태에서 메모한 거다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조태용 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 시간대 홍장원은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한번 메모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메모를 한번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왜 보좌관한테 다시 대필시키고 또 그 다음날 대필시키고 또 누가 알 수 없는 사람이 또 가필을 하냐는 거예요. 메모를. 그래서 첨삭까지 한 흔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번째 메모에서는. 네. 첨삭까지 한 메모 그런 부분까지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메모를 썼으면 그 메모를 가지고 이게 그 악필이라서 나도 잘 모르겠어 정서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그 핸드폰으로 타이핑을 하든 그럼요. 네. 그리고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든 타이핑을 하면 되지 보좌관한테 시키고 뭐 누구한테 시키고 아니 그럴 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그 메모라는 게 굉장히 악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그 추가적인 증언이나 진술 이런 것들의 검증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보통 이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고 첨삭된 메모 같은 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누가 봐도 훼손된 증거이고 증거로 인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거는 뭐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인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메모는 일단은 원문 메모는 포스트잇에 붙여져 있다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고 보좌관이 정서한 거에 누군가가 알 수 없는 사람이 가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서명을 해야 돼요. 서명을 한 것만 메모지 서명을 안 하면 메모가 아니에요. 다만 아주 급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필적이 감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이제 그 문건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제일 대표적으로 그 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야죠. 당신 그렇죠. 그렇게 뭘 네. 들어가지고 어떻게 썼으며 당신이 썼을 때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 상황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면 돼요. 왜 그 사람의 메모가 증거가 되냐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고 추가 신문하기로 했다라는 사실과 앞으로의 쟁점을 저희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회의라던가 민주당의 국정 마비에 대해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홍장원, 조지호는 지금 드러난 바로는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맞습니다. 수사기관 나와서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두 사람을 요청한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홍장원이나 조지호 청장이 검찰이나 경찰 가서 진술한 이야기 공개된 언론에서 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깰 수 있다. 박살낼 수 있다라는 반박 논리에 자신이 없으면 굳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와가지고 또 불리한 진술할 텐데. 그런데 시간이 주어지면 이 사람들이 말 바꾸는 거나 거짓말한 것들을 분명 조목조목 따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불리한 증인인 홍장원, 조지호를 불렀다. 요런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헌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마지못해 받아준 데에는 국민 여론의 변화 그리고 내부의 재판관들의 기류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 와중에도 헌재가 참 아마추어스럽습니다. 이 증인신문을 2월 20일로 잡았는데요. 2월 20일은 무슨 날이 있느냐?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에요. 그리고 형사재판도 열리는 날이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화요일에 2시간 변론이 있으니까 목요일에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20일은 우리가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 기일을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건 너무나 합리적인 요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대한민국의 최고 법률기관이라는 헌재가 이 중요한 사건 지금 사실상 하나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 구속 취소 신문기일이 20일이라는 건 이미 지난주에 뉴스가 다 났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20일로 지정해서 이걸 또 기일을 변경해달라 말라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마추어스럽다. 이거 무슨 로스쿨 인턴들도 안 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뭐 제대로 절차 지키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근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그러니까 탄핵심판 재판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될 때 원칙은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탄핵재판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일이 중첩이 되면 당연히 형사재판을 하는 게 더
그 적절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회를 피해 가지고 탄핵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아니 형사 재판이 아니라 이거는 탄핵 재판 일종의 징계 재판이기 때문에 네. 형사 재판보다 훨씬 좀 간이한 증거 채택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파면시키는 게 형사 재판보다 가볍다는 그 사고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의 기일이 중첩이 된다 그러면 네. 형사 재판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날짜를 피해 가지고 탄핵 재판에 그런 기일을 잡아야 되는 게 본인들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이 굉장히 부당한 그런 재판 진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그 신문기일을 알고도 지정했다라는 댓글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기일 변경을 안 해주겠죠. 그 경우에 헌재가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이 분노에 불타오르게 될 거예요. 왜냐? 그럼 결국 구속 취소 신문기일에 대통령께서 나가시고 변호인들이 나가는 걸 포기하거나 아니면 홍장원이 나오고 조지호가 나오고 한덕수 총리가 나온 이 중요한 재판에 대통령 못 오게 하거나 그런 꼼수와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당연히 기일을 변경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아마 헌재에서도 아차하고 기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죠. 그래도. 예, 근데 제가 이제 답답한 거는 그 4월 18일까지지 않습니까? 문영배 권한대. 그러니까 그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일 한두 번 솔직히 서너 번 더 잡아도 4월 18일까지 판결 내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4월 18일까지 판결 내리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문영배 임기 이후에 하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그러려면 한 달 이상은 좀 연기가 돼야 돼요. 변론이 더 가야 되는 네, 거죠.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두 번 서너 번 잡는 수준으로는 지금 하루 일주일에 2번 잡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는 4월 18일 전에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종결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안 잡아주는 거는 도대체 뭐냐? 그거야말로 그게 빨리 하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대통령께 유리한 그런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못 내게 그냥 막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그 판결을 내리겠다 이런 게 이제 동반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기일 진행 또 증인 채택, 증거 채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의 기일 변경 여부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헌재에서 변론을 추가적으로 잡고 증인 채택을 하는 것과 동시에 네. 오늘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마흔역을 임명하라는 권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한 민주당 나름의 꼼수 대응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민주당과 문영배가 마흔역 임명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는 현재 8명 체제에서는 대통령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증인도 채택된 걸 봐도 이게 이진숙 때처럼 4대4나 아니면 최소 5대3이면 대통령 탄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흔역이 오면은 얘네가 6대3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키로 마흔역을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국정을 마비시켜가면서까지 오늘 마흔역 임명하라는 권고안을 어거지로 통과시키고 오늘 또 헌재에서는 문영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일부 재판관들의 반발로 추가 증인이 채택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에서 이제 마흔역 1명을 더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가르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마흔역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그런 의문을 합리적인 의심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비록 그 수사 기록인데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도 그렇게 썼다 이런 주장을 해요. 전례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8인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판결을 내렸어요. 그거는 전례를 그냥 따라서 가면 되는데 왜 마흔역이 없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마흔역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권한쟁의도 지금 밀어붙이고 그리고 이번에 결의안도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결의안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 이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결의안이라는 게 그 굉장히 본인들의 의지,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 만방에 과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 복잡한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그 5명 이상을 확보를 못한 거냐,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네. 뭐 무정백원한데 100% 탄핵 인용으로 자기가 이미 판결문 12번 써놓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많은 이번에 이진숙 재판에서 탄핵을 인용하겠다고 의견을 낸 4명 정도는 당연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써놓은 것 같은데 그럼 2명이 더 필요한데 이 2명을 지금 못 구했다. 1명까지 구했는데 1명은 더 못 구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 불공정성 논란이 이렇게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은혁 임명에 이토록 목을 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8대0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댓글도 나오는데요. 이게 박범계가 오늘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8대0 나오고 3월 4일에 선고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 8대0이다 탄핵 인용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면 헌재가 정말 탄핵을 인용하는데 부담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방심하면 안 되고 여론전을 펼쳐야 되지만 대통령 돌아오신다. 대통령 돌아오셔서 국정 정상화시키고 보수 진영 내부의 배신자들과 군과 경찰의 기강해이한 사람들 싹 정리할 거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이걸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탄핵을 인용하려고 해도 이게 엄청난 부담감을 느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8대0 되는 거 아니냐, 8대0이다, 박범계가 이런 이야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8대0 이야기가 오늘 기사 헤드라인에 많이 올라와요. 결국 어차피 탄핵 인용될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탄핵 인용하라라고 헌법재판소에 판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범계가 하는 건 분명히 여론전이에요. 여론전인데, 근데 저는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님이 SNS에 쓴 거 그걸 굉장히 좀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어떤 내용이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갑재 그 논술 의원이 뭐 하야니 머니 하니까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하야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냐, 변호인단이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그 다부지게 받아쳤어요. 근데 변호인들도 여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을 하고 그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또 변호사라는 그 직업상 결국 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 진행하는 건 변호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다툴 수 있는 것도 주로 이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요. 물론 이제 윤곽근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그 석동현 변호사님 잘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돈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이런 이제 김계리 변호사님, 젊은 여성 변호사가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건 뭐 좀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잘못돼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뭐 터무니없는 의견 내시는 분들 계시면 받아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보수의 원로 분들에 대해서 아까 뭐 김명호 의장 문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김명호 의장, 보수의 원로들이 정말 잘했으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10년간 이 고생을 하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 계엄 사건 아니면 탄핵 소추 사건이 소추가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원로 만나면 안 된다고. 그 원로들은 그냥 그 모수당이 잘 나갈 때 그 대세에 껴가지고 그냥 고관대작을 지위를 누린 기득권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순간 그거는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다부지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딱 그 발을 고정시키고 서 있으면서 국민들과 한 몸이 돼야 된다. 유력자나 원로나 기득권과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과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누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 돼 있죠? 국민들과, 특히 대통령이 2030하고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미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수 진영, 우파 진영 전체가 저는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제일
못 깨닫고 늦게 깨달을 존재가 저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들을 지금 저 사람 말 들어가지고 뭐가 된다?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될 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정신을 조금씩 차리고는 있지만 아직 멀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이 굼뜨고 기회주의적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더 열심히 움직이겠죠. 대통령의 관저 앞을 찾았던 4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오는 17일에 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합니다. 헌재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따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갔을 때 헌재 재판관들이 아마 안 만나줄 거예요. 지난번에는 헌재 사무처장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우리나라 한 축을 담당하는 이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헌재 불공정하다, 탄핵 반대해라라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할 때 이게 헌재에게도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문영배, 이미선한테는 어차피 안 먹혀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그리고 지금 최고 요주의 인물인 김영두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박을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저 좌파들 만들었다가 우리 중도 보수 진영에서 설 자리 없어지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이 재판 과정에 방청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40명이 모여서 헌재 항의 방문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박수치고 이런 거에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동참해라. 우리가 그런 여론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많이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인권위원장이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근데 그 안창호 위원장이 어떤 분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피신청인의 방어권에 대해서 본인이 결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또 굉장히 또 결정적인 그런 의견 또 내시고 그러면서 또 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아무도 이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아주 소수만이 정말 아니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어느 순간 매도당해버리고 마치 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았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전 국민의 절반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미 과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반이 지금의 탄핵은 잘못됐다. 대통령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니 본인이 한편으로는 또 그래 자기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이제 역할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어떤 또 대통령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힘도 빠질 일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탄핵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 점을 제가 좀 지적해서 여러분께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좌파들과 언론이요. 아까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김계리 변호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니까 일부 언론 기사 네이버 메인에 김계리 변호사를 막 비난하는 수준 낮은 온라인 기사들이 이제 하나둘 보이더라고요. 좌파 커뮤니티와 좌파 방송에서도 김계리 공격 작전에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에서 문영배의 어떤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흔들고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나서서 여론을 또 주도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전투력 있는 여성 스피커가 굉장히 좀 귀하죠. 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싹을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김계리 변호사님이 뭐 저도 많이 이렇게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한테 들었지만 정말 강단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어떤 생각을 가지면 확실히 밀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있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비판 가지고 쉽게 흔들릴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김계리 변호사가 문영배가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막으니까 아니 그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지니까 문영배가 계속 아니 평의에서 이야기했다 해요. 근데 평의에서 재판관끼리 이야기했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영배가 나중에 짜증내면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법정에서 먼저 나가버려요. 휴정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 평의의 의견에 그 각자 이제 재판관들이 의견을 냈을 거고 대표적으로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그런 의견 냈을 텐데
그러니까 네가 낸 의견의 네 근거가 뭐냐고 법적 근거 그걸 물어보는데 그거를 평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유체이탈화법이죠. 그럼 평의에서는 법적 근거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당연히. 헌재 재판관 평의가 우리나라 법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문영배가 짜증내고 나가고 이런 게 여론전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이 그만큼 문영배와 좌파 판사들의 평정심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격하는 김계리 같은 스피커들, 이 변호인들을 우리가 좀 더 응원해주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포인트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조갑제입니다. 이런 김종인 조갑제 같은 이제 정치판에서 좀 떠나가도 한참 전에 떠나갔어야 될 언제적 인물들이 나서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낫다, 그런 게 마치 논의가 있는 것처럼 물타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뭐냐, 결국에는 어차피 탄핵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탄핵 인용 여론을 확산시켜주는 일종의 물타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봤지만 단 0.1%도 대통령님과 그 주변 변호인단이 하야 가능성을 고려한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탄핵은 인용되는 게 기정사실이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좌파들 박범계의 장난과 공작질에 보수 원로라고 하는 조갑제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이 부추김을 당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런 인간들도 이번 기회에 저는 보수 진영에서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 보수당,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새누리당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보수 원로들은 국민의힘이 잘 되길 원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세대 교체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계속 해먹기를 원하죠. 자기들이 계속 해먹어야 돼. 자기들이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그 다른 어떤 그 신진 세력, 자기가 어떤 그 컨트롤이 안 되거나 뭐 그런 사람이 하면 그걸 잘라낼라 그러지. 절대 그 원로들은 이 국민의힘이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어요. 뉴욕 양키스가 언제나 명문 구단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 우승을 노리는,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명문 야구단인데, 뉴욕 양키스가 명문이 된 건 딱 하나예요. 세대 교체를 정말 잘합니다. 세대 교체를 정말 잘하고 루키를 잘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올려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가 영원한 우승 후보가 된 거예요. 그거는 뭐 요미우리 자이언츠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고인물이 돼가지고 다 썩어버립니다. 옛날에 좋았던 분들도 지금 그 시절이 뭐 어떤 그런 견제나 아니면 이런 그 진화가 없이 그냥 뭐 그냥 뭐 정당이 뭐 망하니까 계속 나를 찾아오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당이 적당히 망가져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분들한테 귀를 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증인 채택이라던가 또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당연시하는 여러 정치 공작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면서 짚을 건 짚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우리 김계리 변호사 같은 새로운 젊은 여성 자원들, 이 탄핵 기각 이후에도 우리 정치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정말 귀중하게 여기면서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 야, 원영섭 김계리 투톱이면 이 보수 진영의 법조 군단으로서는 정말 든든한 젊은 신진 세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우리 장해찬 최고의 최강 스피커가 옆에 받쳐줘야 됩니다. 제가 뭐 뒤에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